네, 우리 경제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소득이나 기업의 매출 수입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고금리 상황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채 상환 부담으로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나라의 경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채 문제를 경제활동의 세계 축이죠. 가계, 기업, 정부별 부채를 모두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도골 경제연구소의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부채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계 부채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또 부채 종류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디까지를 부채로 잡고 있습니까? 네, 이제 가계부채로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분기별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가계신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가계신용에는 가계대출하고 판매신용을 이제 포함됩니다. 먼저 이제 가계대출은 개인들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판매신용은 외상구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끊죠. 또 자동차 살 때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외상 자금을 포함해서 가계 부채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네. 자, 이 가계 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치다,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던데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정부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 그런 좀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최근 수년간의 우리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가 이제 급증을 한 거죠. 이때는 대출 금리가 1 내지 2% 아주 저금리였고 또 유동성이 크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년에 1,600조였는데 22년에 1,800조로 이렇게 200조가 급증을 좀 한 거죠. 이런 돈이 많이 풀다 보니까 슈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고금리로 전환이 됐고 정부도 부채 관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지금 인상이 되었죠. 그 정부도 이제 가계별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했죠. DSR이라는 이제 규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또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대출 창구를 이제 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2년 들어서는 이제 부채 증가율이 안정화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이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자금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거를 40조 원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곧 가계부채가 이제 느는 원인이 이제 됐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행 수요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또 신용카드 신용대출 규모도 좀 급증을 좀 하고 있네요. 이렇게 대출과 판매 신용이 이제 모두 이제 늘다 보니까 금년 3, 4분기 가계부채가 2분기보다 14조 원이나 지금 넘게 증가하면서 그 가계부채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면서 이른바 청년 대림 대출을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특히 이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정부가 이제 도입했던 것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잖아요. 네네. 예, 요거의 전 제이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 6개월 유지되다가 이제 지금 다시 있잖아요. 9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이제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가계부채는 이제 급증을 했고요. 저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출시되는 이러한 청년 드림 대출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아마 단기에 제한적으로 조금 발생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청년들의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늘게 되고 지금 가계 부채가 좀 늘면서 또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이제 소비가 유축이 되면서 또 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러한 또 메커니즘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청년들의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앞세운 건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선거철 되면은 나타나는 하나 그러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차관님께서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혹여 좀 고민하고 계시는 대목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정답을 어디에 찾냐면요. 이거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좀 해야 됩니다. 정부가 분양할 주택을 지을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그리고 기존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서 이거를 이제 임대 주택으로 있지 않습니까? 공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한 10년간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에 그것도 양질의 임대주택에 이제 살면서 안정적으로 또 결혼을 하고 육아를 좀 하고 한 10년 정도 또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네. 한 10년 뒤에 집을 사도록 하는 이러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 가계 부채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높은 편인지요? 네, 이제 국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하는 건데 GDP 대비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년 1분기 가장 최근 통계치인데 이게 101.5%입니다. 우리 그 GDP의 거의 보다 높은 지금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43개국의 통계를 잡는데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가 높은 수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계부채 비율이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 GDP 대비 80%를 적정 수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100%가 넘어 있고 따라서 이거를 이제 실적치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가야 되는데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이 또 있게 되면서 또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경기 침체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부채 부담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하던데 이 자영업자분들의 부채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요? 또 그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자영업자 대출 통계도 한국은행에서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개인 사업자 명의로 일으킨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분들이 개인 명의로 또 가계 대출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두 가지 대출을 합쳐서 우리가 자영업자 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통계를 잡고 있고요. 이게 1사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1,034조입니다. 예.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이게 한 685조 정도 됐는데 이게 한 50% 정도 규모가 좀 늘어버린 상태죠. 예, 그리고 이제 규모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부채의 이제 질이 조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이제 받은 이런 분들 다중채무자라 하거든요. 네. 이러한 다중채무자의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차주에게 더 불리한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 비중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자영업자 대출의 특징을 보면은요, 연체율 문제가 심각하고 또 특히나 부동산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 전체로 보니까 연체율은 금년 3월에 1.0%로 과거하고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주별 특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약 차주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경 지금 4.3%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일반 차주가 0.09%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위험하죠, 지금 굉장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를 보니까 이것도 작년 하반기 이후 1.25%가 상승해서 은행의 0.21%보다 크게 지금 높은 좀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자영업자 대출을 이제 들여다보니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73%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자영업자의 평균치가 54%인데
이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제 부실 채권화될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의 부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대출의 규모 현황 그리고 최근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일으킨 대출을 보니까요. 금년 1, 4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774조 원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니까 대기업이 한 260조로 한 15%, 중소기업이 1,500조로 한 85%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1, 4분기 기준으로 이제 기업 대출의 증가율을 보니까 10.3%로 지금 굉장히 지금 높다. 지금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자율 보니까 이게 766조인데 금년 들어서 이게 63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그렇군요. 조금 어려운 과정에서 예. 자금 사정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게 기업들이 대출을 좀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기업 대출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체율 등의 위험성은 어떤 상황이고요? 또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여기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라는 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있지 않습니까? 못 낸 경우거든요. 이게 0.42%인데요. 이게 작년 동기 0.23% 대비 0.19%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 대출보다 좀 3배 이상 좀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큰 돈이 떼일 수 있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GDP 대비 이제 기업 부채 비율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123%로 세계 이제 12 이제 수준인데요. 최근 IMF에서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위험하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고서를 하나 지금 낸 게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취약한 기업들의 이제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미만, 즉 영업이익 돈을 번 게 이자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업들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를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이 22%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째로 지금 높은 수치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이 문제가 자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큰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도골 경제연구소의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